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5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이실장 곽노경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NPL 투자사 불황 속의 호황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두 가지 주제로 먼저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금융평가 1실 이정현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금융평가본부 이정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진행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정리 수준을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표본상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발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PF 대출과 브릿지성 토지담보대출의 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저축은행 업권의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대출심사 강화, 신규 영업 위축이 지속되면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영업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총 여신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2024년 6월 말 총 여신 규모가 2023년 말 대비 1.6조 원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1.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 포트폴리오 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하락하였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 업권의 단기 순손실은 3,8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966억 원 대비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자산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6%로 하락하였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손비용 증가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순이자 마진은 회복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조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빠르고 가파르게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기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22년 말 3.0%, 2023년 말 6.3%, 2024년 6월 말 8.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BIS 자본 비율의 경우 2023년 말 12.5%에서 14.9%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여신규모 감소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2023년 말 대비 2024년 6월 말 BIS 자기자본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같은 기간 위험 가중자산 규모는 5.5% 감소하여 위험 가중자산 감소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BIS 자본 비율 개선은 영업규모 축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산 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로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에 기인합니다. 총 고정이하 자산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 증감에서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증가폭을 보면 2024년 6월 말 총 고정이하 자산이 2023년 말에 비해 9,792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 PF 대출 증가액이 6,803억 원으로 전체 고정이하 자산 증가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전체 건전성 저하를 견인하고 이는 대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저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양적 및 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부실정리 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도 110.6%에서 86%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잔여 익스포저 중에서 사업성이 열이한 사업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PF의 자산 건전성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부동산 PF의 고정예여신 비율은 22.2%로 2023년 말 7.3%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브릿지론의 고정예여신 비율이 10.8%에서 34.3%로 대폭 상승하여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본 PF보다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50에서 60% 수준으로 20%대인 증권이나 30%대인 캐피탈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용도 및 소재지별 구성의 경우 수도권 비중과 주거시설 비중이 상승한 PF 대출과 달리 브릿지론의 수도권 비중과 주거시설 비중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브릿지론 경공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의 주거시설 사업장이 먼저 매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에서 인식한 손익 수준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에서 인식한 부동산 PF 관련 손실은 총 1239억 원입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과 상각 및 재각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각각 854억 원, 62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총 3,193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매각되었으며 매각 관련 처분이익을 237억 원 인식하였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매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PF 관련 손실의 대부분은 브릿지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PF 대출은 소폭이나 8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브릿지론과 관련하여 총 1,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총 처분 규모는 3,193억 원으로 브릿지론 2,653억 원, PF 대출 5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의 펀드에 매각한 비중이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매 20.4%, 그의 매각이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익에서는 경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각 규모 대비 이익 비중도 여타 매각 방식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습니다. 경공매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함에도 가장 높은 처분 이익률을 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최소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유의 및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사업장 비중은 여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관련 부실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강화된 사업성 평가 적용 결과 전체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 16.6조 원 중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27.7%로 증권 및 캐피탈의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에 비해 높고 절대 규모도 더 큽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열이한 질적 특성과 매각 대상 PF 사업장 규모가 더 큰 점을 고려시 2024년 하반기부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열이한 사업장의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각 손실 규모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보유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대부분 60% 내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6월 말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4.1조 원이며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62.2%로 실제 분양인 38.8%와는 23.4%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의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 분양률이 손익분기 분양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제 분양률은 19.8%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며 분양률 갭은 45%포인트로 크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말 기준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PF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어 매각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부동산 PF 사업장 중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6월 말 양호 및 보통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2회 이상 만기 연장 비중은 28.2%로 높은 가운데 특히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비중이 49.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만기가 2025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 3.4조 원인 81.7%가 2025년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95%에 해당하는 1.6조 원의 만기가 2025년 상반기에 도래하고 약 75%에 해당하는 1.3조 원의 만기가 2024년 하반기 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출, 특히 브릿지론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의 추가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되었던 대출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매각 및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PF와 관련한 추가 손실인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손실인식 규모는 우려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인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정리 진행 현황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2023년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 4월 부동산 PF 예상 손실 및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별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의 변화를 반영한 해당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을 2.6조 원에서 4.8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관련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를 1.1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손실이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낙관적과 중립적 시나리오 사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충당금 적립 규모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필요한 충당금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는 있으나 향후 경공매 진행과 추가적인 유의 및 부실 우려 분류 등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인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예상 시나리오별 BIS 자본 비율 추정 결과 개별 저축은행별로 손실 흡수 능력은 상회할 것이나 나이스 커버리지 및 전체 저축은행 모두 금융당국의 공고 수준인 1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 손익인식 현황을 바탕으로 부실정리 진행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정리 수준은 낙관적과 중립적 시나리오의 사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용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질서 있는 부실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 부실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손실인식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BIS 자본 비율 11% 하회, 고정의 여신 비율 7% 상회, 적자 전환 여부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위험 및 부실정리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평가 지침하에서 저축은행 신용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 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수석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과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질문은 두 번째 주제 발표 이후 Q&A 시간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PL 투자사 불황 속의 호황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금융평가 이실 이은미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은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NPL 투자사 불황 속의 호황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NPL 시장의 현황입니다. 2020년 이후 NPL 투자 시장의 구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NPL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나이스 신용평가가 발표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까지는 NPL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연합자산관리, 대신 F&I, 하나 F&I 3개의 전업 NPL 투자사 위주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장 확대가 지연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부동산 PF 부실화가 진행되었으나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에 의해서 잠재적인 부실 채권 규모와 NPL 시장 규모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키움 F&I와 우리금융 F&I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인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영착륙 조치와 부동산 경기 저하가 지속되며 은행권 NPL 매각 물량이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기가 될 때까지가 NPL 시장 호황기일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가 회복된 이후 경기 호황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NPL 시장의 경쟁 강도는 이전 대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연간 NPL 매각 물량과 매입률, 2021년부터 분기별 NPL 매각 물량과 매입률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PL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축소되었는데요. 2019년까지는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효과로 부실 채권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2022년까지는 잠재 부실 채권의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매입률은 매각 대상인 부실 채권의 매각 금액을 미상환 원금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매각 대상 채권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매입률은 NPL 매각 규모와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NPL 시장이 안정화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각 물량이 축소되며 매입률이 상승하였고 2021년부터 분기별 그래프를 보시면 매각 규모가 클 때 매입률이 낮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NPL 매각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매입률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NPL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업권 부실 채권 매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은행권 자산 건전성 지표는 2022년 말 이후 저하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본 적정성 지표는 2022년 말 소폭 하락한 후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 실적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현재의 금리 수준과 경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NPL 시장 내로 부동산 금융 부실 채권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를 통하여 부실 부동산 금융채권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부실 채권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업권별로 조성되는 PF 정상화 펀드, 신디케이트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부실 사업장 정상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부동산 펀드, 그 외에 개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부실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중 NPL 투자사는 공동투자, 단독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디케이트론 등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될 기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 판단해보면 NPL 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많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권 연체율은 2024년 말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부실 채권 정리가 뒤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하면 NPL 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업 NPL 투자사의 실적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PL 시장은 경기에 후행하며 순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PL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은 부실 채권의 발생과 회수로 결정되는데 NPL 자산은 불황에 성장하고 호황에 축소됩니다. 또한 투자 후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NPL 자산의 수익률은 경기 수준이 안정적일 때의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경기가 둔화될 때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할 때 상승합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경기 국면에서 NPL 자산의 성장률은 높고 수익성은 양호할 전망입니다.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자산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존 자산의 회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자산 성장률이 낮게 유지되며 양호하거나 다소 낮은 수익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 경기가 다시 둔화되면 자산 성장률은 증가하고 수익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를 가정하고 회사별 실적 전망에 대한 나이스 신용평가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업 NPL 투자사는 5개이나 회사별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 등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NPL 자산은 은행권 NPL 자산 매입 후 설립한 유동화 회사의 유동화 채권, 단건으로 매입한 부실 채권, 담보 처분이 지연되며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연합자산관리의 경우 NPL 자산과 기업구조조정 자산을 투자사채와 지분증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개별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4개 회사는 종속기업인 NPL 유동화 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점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NPL 자산이 주로 포함된 투자사채 계정을 근사치로 2015년부터 NPL 자산 규모와 회사별 총자산 내 비중의 추이를 그려보았습니다. 2022년까지 NPL 자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연합자산관리의 기업구조조정 부문과 대신 F&I의 부동산 개발 부문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NPL 시장이 확대되며 5개 회사 모두 NPL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고 연합자산관리와 대신 F&I의 경우 총자산 내 NPL 자산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하나 F&I와 신규로 진입한 키움 F&I, 우리금융 F&I는 NPL 위주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확보된 NPL 특성상 NPL 부문의 수익성이 비NPL 부문에 비해 안정적이며 이에 따라 회사별 수익 안정성이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NPL 자산 중에서도 비교적 소액 다건으로 구성된 은행권 NPL 자산의 수익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동화 사채 장부가액의 총자산 대비 비중을 추가로 살펴보았습니다. 연합자산관리의 경우 유동화 채권의 공정가치로 적용하였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유동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신용손실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2024년 6월 말 각 회사의 총자산 규모이고 세로축은 총자산 중 유동화 채권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먼저 총자산 규모가 가장 큰 연합자산관리는 2022년까지 NPL 자산 순회수로 투자 여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양호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신 F&I의 경우 고위험 자산인 부동산 개발 관련 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실적 변동성이 큰 수준입니다. 하나 F&I는 NPL 위주의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 기반이 확대되었으며 안정적 이익 창출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F&I는 설립 시 계열 내에 NPL 사업 부문이 이관되었고 초기 자본금 및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기반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키움 F&I는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NPL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금융 F&I와 하나 F&I와 비교하면 은행권 NPL 외에도 단건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회수 실적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NPL 투자사 실적 전망의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 공통적으로 자본 적정성 관리 압력이 높을 전망입니다. NPL 투자는 담보 가치가 확대되어 최종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에는 담보 처분을 통해 적정 수익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채권 재매각을 통한 엑시트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뒤에 부실 채권이나 담보 물건을 장기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본 적정성 저하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 추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NPL 자산 순 회수가 발생하여 공통적으로 레버리지 배율이 하락하였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NPL 자산 확장기로 총자산 레버리지 배율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NPL 투자사의 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산업 내 경쟁 강도 증가로 수익성 하락 압력이 예상됩니다.
시장 내 경쟁 기업은 2020년 이전 3개에서 현재 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별 연말 투자 사채 규모를 기준으로 HHI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시장의 과점도를 재는 척도인 HHI 지수는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1800을 초과하는 경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과점도가 높은 시장이긴 하지만 2015년 말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시 NPL 시장 규모가 축소되며 매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투자건별 기대 수익률이 이전 대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 전망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NPL사의 자산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각 회사별로 투자 전략, 유상증자 및 이익 누적 등을 고려하여 자본 적정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본질적인 NPL 사업 역량이 드러나는 수익성은 총자산 순이익률을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향후 신용평가 시 총자산 레버리지와 총자산 순이익률을 주요 지표로 각 회사의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NPL 위주로 자산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 여력을 제고한 하나 F&I와 우리금융 F&I의 장기 신용등급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 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리포트와 각 회사의 최근 신용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책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및 질문은 유튜브 로그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 질문입니다. 최근 다중채무자 규제 강화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해당 규제 강화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정현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요건 강화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적용으로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5에서 6개의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150%를 적립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말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 기준으로 5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다중채무자 비중은 약 42.4%의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5에서 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비중은 27.2%, 7개 이상은 15.2%로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석 결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제도 도입 전부터 자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2024년 7월 이후에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채무자 관련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14개사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마이너스 98억 원으로 즉 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SBI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추가 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SBI 저축은행의 충당금 환입 규모 562억 원을 제외하면 7월 이후 13개 저축은행에 대해 총 465억 원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BI 저축은행을 제외 시 저축은행 기준 평균적으로 38억 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존재하나 개별 저축은행의 자본규모, 경상적인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의 건전성 추이 및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NPL 투자사와 관련하여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NPL 관련된 사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NPL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ROA 개선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수익성 개선도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은미 책임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NPL 투자사의 수익성 개선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NPL 투자와 회수 현금 흐름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NPL 자산 투자 후 2, 3년 내에 매입 금액의 약 80에서 100%가 회수되었습니다. 원금 잔액 대비 매입 가격이 낮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매입률이 하락하고 있어 최근 투자된 자산의 회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각 회사별로 금융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각이 일단락된 경우 NPL 투자사의 실적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부실채권 매각이 일단락된 후 NPL 투자사의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순환주기에서 부실채권이 NPL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회수되는 것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각이 일단락되는 시점은 경기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규 부실채권 유입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기존에 투자한 자산의 회수 실적이 양호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권 부실채권 매각이 일단락되면 시차를 두고 NPL 투자사의 자산 성장률이 둔화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NPL 관련 사전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NPL 시장의 유동성은 주로 어디서 공급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PL 투자사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본에 누적된 이익 외에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표는 각 회사의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회사별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상증자, 대출 약정, 기타 신용공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개 회사 모두 장기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NPL 투자 시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 유동화 사채를 제3의 투자자에 매각할 수 있는 점은 유동성을 보완하는 요소입니다. 이외에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일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금리 인하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정현 수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추가 인하를 예고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연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를 반영하여 최근 시중금리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금리 하락은 저축은행의 조달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순이자 마진 및 수익성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동산 PF 사업장은 아직 수요 회복이 부진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수도권 비주거 시설 및 지방 아파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여타 업권 대비 브릿지론과 부실 우려로 분류된 매각 대상 PF 사업장 비중 및 규모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 중심의 회복은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5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PF 부실 정리 및 매각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손실 부담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 중심의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의 대손 비용 부담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까지 저축은행 업권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NPL 관련 질문입니다. NPL 전업사의 향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매입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내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입률 수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은미 책임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률은 매각 대상 채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 채권 여부, 담보 여부, 담보 물건의 용도, 지역 등에 따라 예상 회수 금액이 달라지므로 채권 원금 대비 절대적인 숫자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권 NPL 채권 매각 시 투자사들이 경쟁 입찰하는 구조이므로 NPL 매각 규모가 클 때 평균적으로 매입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투자 자산을 확보하는 회사의 향후 수익성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일 세미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C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다음 주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50분에 한국거래소에서 나이스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주제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후 증권 및 캐피탈 업계의 신용도 점검. 두 번째, 책임 중국 및 차입형 리스크를 반영한 부동산 신탁사 예산 손실 및 대응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2차 전지 산업 공급 능력 확대 중 나타난 전기차 성장 약화, 그 영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